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홍남기 세종시 집 팔겠다, 또 현대중공업 공정위 속이려다, 또 애경 이스타 날개 달다라고 세 가지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청와대 얘기를 했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대열에 참여를 했는데 홍 부총리도 이제 뭐 집 한 채 빼고는 다주택자들 정부 고위공직자도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의왕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또 세종시에도 집이 한 채가 있던데 지금 세종시 걸 팔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 입주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아서 의왕이 살고 있는 데로 3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아주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세종시에 본인이 이제 분양권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지금 분양권이 8,052만 원에 받았는데 원래 이제 집을 분양받은 가격은 4억 3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요. 아, 전매 제한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돈을 내고 분양권을 만약에 중간에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걸 다 돈을 다 내고 나서 입주한 이후에 그걸 다시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뭐 수도권 원래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수도권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데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꼭 안 팔아도 사실은 그 권고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국토부하고 경제부가 중요한 기재부가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홍 부총리 이런 결정은 네. 다른 어떤 그 고위공직자들한테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 이제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아직 11명이 있어요. 네. 예. 결국 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이주택자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분양권을 이제 갖고 이제 이것을 이제 해지하는 순간 계약금과 중도금마저 이제 그렇죠. 반환해야 네.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전매 제한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을 받고 입주를 하고 나면 이제 팔겠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와대 고위공직자 11명뿐만 아니라 이 전체 정부 부처에 있는 국장급 이상 정도는 국장급 이상이요. 예, 소위 고위공직자를 국장급 이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급 이상 정도는 이 다주택자이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원칙이고 그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이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기본적인 나라에서 네. 말 그대로 부를 축적한 것을 이미 과세를 했으면 다주택자는 더 많은 과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파는 것을 원칙으로서 권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또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뭐 아마도 뭐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뭐 국가가 어떻게 뭐 건들겠습니까? 뭐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고 정당하게 획득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다주택자와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해달라, 우리가 보여주자, 솔선수범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팔아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권고니까요, 그렇죠. 사실. 권고니까 따르지 않는다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관련 부처 또는 뭐 국토교통부 예.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집값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더더욱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좀 솔선수범해주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좀 그렇게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면 예컨대 뭐 집을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불가피하게 본인이 소유될 이유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투기 목적으로 만약에 구입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정말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좀 감동받아서라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는 것은 공직에 들어가서 저렇게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을 받는 분들 아니에요. 강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어떤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홍 부총리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꼭 본인이 안 팔아도 사실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도 아니에요. 거기는 세종시는 의왕하고 세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원래 공고사항에 들어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고위공직자 11명이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왔어요. 네,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어쨌든 18번 정도 현 정권에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잡겠다, 안정화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하에 강도 높은 정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말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16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나서 네.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이 가장 높죠. 그렇네요. 33.7%, 그리고 별로 신뢰 안 한다도 23.9%로 과반수가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신뢰하지 않는 모습 중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 나눴던 우리들에게는 뭐 주택 가격을 조정하라고 해놓고 왜 고위공직자들은 계속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이런 부분도 이제 신뢰하지 않는 대목이니까 그렇겠죠. 청와대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어떤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갑질을 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이게 참 이 큰 기업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면. 그렇죠. 그런데 하도급 업체들한테 뭐 이런 표현까지 해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를 하고요. 또는 계약 서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일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도 나중에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 하도급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청에 이제 시키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이제 계약을 끊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일을 하고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갑질입니까? 그럼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부담감을 떠안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일방적으로 거의 모든 하청업체에게 10% 이상 단가를 떨어뜨리라고 강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현대중공업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8억 원의 과징금을 지금 부과한 상태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증거인멸 이런 이제 공정위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증거인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공정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부끄러운 행동들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 주로 이제 원청업체 지위에 놓여 있게 되고 이제 중소기업이 하청업체 이제 하도급 업체 지위에 놓여 있게 되면 이게 뭔가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도급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도 모르고 네. 어떤 그러게요.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정도가 심하다라는 이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병폐를 한 번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깔려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조업 위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조업 위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여건이 부족한 건데 이런 고질적인 이제 갑을 관계의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구조가 개선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87%가 중소기업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소기업 일자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일자리와 미스매치도 벌어지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고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이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어떤 말 그대로의 고도화 그리고 이런 몇 가지 병폐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제조업의 부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하도 그 업체는 뭐 내용도 모르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좀 서글픈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아마 공정위가 이 제보를 받았거나 뭐 신호를 좀 보고 이제 조사에 나섰던 것 같은데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까 외장하드에서 자료를 빼돌리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직원들끼리 야, 공정위 오니까 자료 빼내라 네. 이런 식으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한 메신저로 증거도 나왔고 CCTV에 다 찍혀 있는 게 있어요. CCTV도 있어요? CCTV도 찍혔어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는 내용들이. 예. 그리고 컴퓨터 101대 그리고 273개군요. 73개 하드디스크도 네. 다 교체하고 숨기고 폐기하고 이랬습니다. 메신저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에 공정이 올지도 몰라 그랬더니 네. 일찍 오십시오 하하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얘기 나온 중요 파일 별도 보관권 아이디 있나요 하면서 자체 외장 아이디를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군요라고 하면서 빼돌리는 그러니까 외장하드에 따로 중요한 건 따로 담아서 이것만 그렇죠. 그냥 빼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101대에서 273개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지금 CCTV 나오잖아요. 예, 그렇네요. 저렇게 딱 걸렸죠, 결국은.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증거인멸한 부분이 전부 걸려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저건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징금은 공정위에서 물리는 거지만 예.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 고발과 함께 200억 원 이상의 과징금도 받게 되는 아주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된 행동을 하고 처벌도 안 받기 위해서 저렇게 또 다른 불법적인 행동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은 현대중공으로서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아시아 선사로부터 셔틀 탱크 세 척을 수주했다 뭐 이런 낭보를 전해 오기도 그러게요. 했는데 네. 그 뒤에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씁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조선업의 불황이 몇 년째 이어지다가 그렇죠. 19년 들어서 몇 개의 좋은 수주들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선업의 어떤 재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셔틀 탱커라는 것이 이제 해상 유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육상에 석유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를 이제 이 유전을 이제 옮기는 그 셔틀되는 그런 운송하는 그런 조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근데 이 셔틀 탱크가 지금 수주한 규모가 3,500억 원 규모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엄청난 크네요. 것이 현대중공업의 올해 목표 수주액 자체가 196억 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58% 정도에 해당하는 전체 목표액에 굉장히 큰 수주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이런 대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선사들도 조선업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 수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낭보들로 인해서 또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런 또 안 좋은 좀 이야기를 또 같이 섞이면서 좀 나름의 이제 재활의 기회를 조금 불식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네.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좀 먹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그룹이죠.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을 품었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애경이 원래 아시아나 인수하려고 도전을 그랬었죠. 했었다가 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물을 먹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타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이스타홀딩스가 갖고 있는 주식 51.17%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최대 주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물론 인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타홀딩스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2대 주주로 참여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공동 경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애경의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좀 더 부피를 키워보자 회사의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항공사로 가보자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인수하기 전에 우리나라 LCC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가 9개가 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인가요? 9개예요. 우리가 9개인데 미국이 9개예요. 그렇죠.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은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9개나 그 저비용 항공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 경제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재편이 좀 있어요.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항공 입장에 좀 규모를 키워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하고 세 번째 항공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규모로 보면
제가 볼 때 그 외국 쪽의 노선이란 이런 예. 부분을 좀 확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다른 항공사보다 유리한 이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스타항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본. 왜냐하면 일본 이스타항공의 30% 이상의 노선이 일본에 집중돼 있어요. 그랬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제 우리 저 불매운동 불매운동 하면서. 그 여파 때문에 지난 9월부터 비상 경영체에 들어갔거든요. 예.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자를 찾다가 결국 제주항공과 이게 인연이 돼서 네. 결국 애경이 인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이제 항공업계에서 이제 합종 연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 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항공업의 그 하나의 큰 틀을 설명하는 그 키워드가 M&A. 그렇죠. 이 M&A가 바로 대표적인 용어가 될 거고 M&A가 될 수밖에 없던 그 배경이 바로 실적 부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노선이 굉장히 많고 과잉 경쟁이 있어 왔다. 근데 지금 항공업을 좀 대표하는 그 어떤 하나의 추세가 이 LCC라고 말씀하셨던 네. 저가 항공이 그냥 전체 항공사의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역크로스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LCC가 또 많이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인수한 이 애경그룹의 그러면 구조를 보면 일단 제주항공이 9.4% 정도 그러네요. 비중 차지하고 있고 네. 이스타항공이 3.3%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당한 시장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조금 경쟁이 이제 좀 치열해질 필요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변화라고 본다면 말 그대로 몇 개의 합종 연행으로 좀 정리되고 또 노선도 좀 정리가 되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 산업을 둘러싼 하나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러니까 국적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왜 노선 자체가 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주로 전용이 돼 있고 말씀하신 일본, 네. 뭐 동남아 지역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좀 지역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들이 좀 있었는데 이스타항공하고 제주항공이 만약에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면 노선이 확장되는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노선도 많이 좀 확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예. 이제 3대 항공사, 그러니까 큰 세계 빅3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또 그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잖아요. 지금 아시아나가 그렇죠. 현대 HDC로 넘어가는 넘어가게 되는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비용 항공사 중에 몇 개가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수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 밑에 또 LCC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에어서울하고 에어부산인데 그렇죠. 이 두 개의 항공사를 현대에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은 떼내서 매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를 집중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LCC 업계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 업계가 합종 연행 M&A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큰 몇 개의 항공사로 재편이 되고 그리고 남은 노선도 어느 정도 확장하면서 네. 항공사별로 노선이 좀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아침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광석 실장,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